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주말에 말이죠. 서울이 38도까지 올라갈 거라는 예보가 나와서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어제였죠. 서울 종로구 옛 일본 대사관 부근 평화의 소녀상 앞에 느닷없이 대형 일장기가 저렇게 등장하고 기미가요가 울려 퍼졌습니다. 일본 극우단체가 원정 와서 벌인 짓이냐고요? 아니요.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이라는 국내 단체 소행이었습니다. 소녀상도 위안부도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런 구호를 외쳤다고 합니다. 날이 정말 덥긴 더운 모양이에요. 그렇죠, 박 변호사님? 너무 더워요. 왜 저럽니까? 그러니까요.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백다희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박지은 변호사, 김은배 전 서울청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공무원 시험 준비하랴, 할머니 병간호하랴 정신없던 우리 아들 정현규 공무원 시험 합격했답니다. 자랑스럽다 우리 아들 하신 정태호님. 자, 부산 영도입니다. 광합성 좀 하라고 바깥에 내놓은 DCD야. 누가 저렇게 하나만 쏙 훔쳐갔어요. 좋은 말로 할 때 도로 갖다 놔 빨리 하신 김숙희님. 자, 대구 구구동 아파트입니다. 기업 파킹으로 해놓고 피로 해놓고 번호도 없이 저러고 사라졌어요. 이게 진짜 사람이 할 짓입니까 하신 오정희님. 자, 김포 솔터 초등학교 6학년 2반 교사입니다. 아이들이 학교 청소해 주시는 여사님께 저렇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썼더랬죠. 여사님 일하시는 쪽에 몰래 저렇게 붙여놓고 서프라이즈 해드렸어요. 여사님도 감동받으셨는지 저렇게 간식과 편지로 화답해 주셨네요. 너무 뭉클했습니다 하신 김윤미님. 자, 깜찍 발랄 김혜진님, 이은정님 모두 사랑합니다.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 750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처음 가볼까요? 예. 바람을 쐬고 싶은 마음에 점점점.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길가에 오토바이 세워두고 상인과 대화나누는 오토바이 차주. 자,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옆을 지나던 남성이 오토바이를 쑥 저렇게 쳐다보더니 이거 내 거다 하면서 슝 타고 갑니다. 세상에, 눈 뜨고 코 베인 차주는 황당해서 이거 뭐야 이거 하고 있죠. 자, 도둑은 역주행하면서 도주를 본격적으로 달려보고 있습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 오토바이 절도범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자, 신호가 빨간불이어도 그건 난 몰라 하면서 그냥 쭉 달리고 있죠. 차선도 마음대로 바꾸고요. 사고 날 뻔했지만 그렇게 위험한 질주를 하던 끝에 술 찬 차가 앞을 딱 가로막고 결국 도주로를 차단당하고서야 꼼짝없이 검거 완료됐습니다. 진짜 눈 뜨고 코 베인다는 말이 딱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도둑질을 할까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지난달 7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한 남성이 길가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이때 오토바이 주인은 이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상인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남성은 길을 걸어가다가 이 시동이 걸린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나서 바로 달려가서 훔친 다음에 다 도주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게다가 신호 위반에 과속, 또 역주행까지 하면서 도주를 했는데요. 이게 출동한 경찰이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쫓아갔지만 운전자는 정차 요구도 무시하고 계속해서 위험한 도주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렇게 경찰이 1시간가량 추격을 해서 경찰차 2대로 이 남성의 도주를 앞뒤를 막아서 이렇게 잡을 수 있었는데요. 남성은 그렇게 약 8km를 도주한 끝에 검거가 됐습니다. 남성은 경찰에게 바람을 쐬고 싶은 마음에 오토바이를 훔쳤다. 이렇게 조금 황당하게 진술을 했습니다. 바람을 쐬고 싶다고요? 아니 그럼 선풍기 바람 쐬면 되잖아. 그렇습니다. 좀 황당한 얘기를 했는데 경찰이 이야기되면은 저 오토바이 절도범이 그 오토바이 속도가 100km 이상을 달렸는데 보다시피 역주행도 했고 또 신호 위반도 했고 과속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있었는데 더군다나 그게 번화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경찰이 추적을 했지만은 2차 사고가 날까 봐 굉장히 아찔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행히 검거를 했습니다. 검거를 해가지고 이제 경찰에서는 그 절도 그리고 무면허 운전 등을 해가지고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남의 오토바이를 타고 저렇게 도망가는 거 저거 안 되기 때문에 날씨가 덥다 하더라도 바람을 쐬기 위해서 오토바이 훔치면은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양 변호사님, 이걸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경찰도 다칠 수 있고 또 다른 M1 진짜 시민들도 다칠 수 있으니 그냥 팍
그러기나 말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또 경찰은 저 도주하는 범인도 다실까 봐 저렇게 조심스럽게 이 가로막고 체포를 한 거지 않습니까? 정말 큰 사고 없었던 게 천만 다행이기도 한데 또 그러잖아요. 저런 사람들 틀림없이 혹시라도 그렇게 해서 다치면요. 경찰 고소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권력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미제 택시 파손 사건입니다. 자, 어느 택시기사에게 벌어진 황당한 일, 제보 사진부터 만나보시죠. 자, 택시 정류장에 주차해둔 택시인데요. 돌아왔더니 아니 이렇게 세상에 와장창 조수석 유리도 저렇게 박살, 뒤쪽 유리도 박살. 자, 어이구 구멍 쑥 뚫려. 자, 블랙박스로 당시 상황을 확인해봤더니 충격적인 장면이 쾅. 영상 만나보시죠. 아저씨, 어디 있어요? 아저씨 괜찮아? 가는 게 있나? 나만 알고 있나? 너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목소리를 들어봤더니 어지간히 술을 퍼마신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술에 취한 상태가 맞습니다. 제보자는 서울에서 택시를 운전하는 택시 기사인데요. 지난 4월 19일 새벽 4시쯤 서울 송파 근처의 택시 정류장에 차를 세워두고 잠시 자리를 비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전 10시 반쯤에 경찰에서 택시 유리가 깨졌다 이런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봤더니 차의 뒷유리부터 옆유리까지 완전히 깨어있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까 한 60대에서 70대로 보이는 한 술 취한 남성이 택시를 타려는 듯해서 뭔가 5분에서 10분 정도 차량을 맴돌더니 갑자기 휴대폰으로 차량 유리창을 왕창 깨부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남성은 유리창을 파손하고 나서 손에 피를 흘리면서 택시 옆 길가에 앉아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나가던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고 근데 이 남성 그대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백주 대낮에 술을 얼마나 마신 겁니까? 자, 저 짓을 하고도 그래도 도망갔다는 거 보니까 아주 블랙아웃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잡혔을까요? 이게 경찰에 곧바로 신고를 했는데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아직까지 잡히고 있지 않습니다. 3개월? 말씀처럼 택시에는 지문도 있고요. 이 사람의 혈흔도 있습니다. 피를 흘렸기 때문에 국과수에 보냈다고 하는데 지문은 딴 사람은 섞여 있어서 어렵고 혈흔은 DNA 검사를 해보니까 같은 사람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경찰 얘기에 따르면 또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동일 어떤 DNA가 나온다면 그때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이 동선, CCTV 동선도 좀 추적을 했는데 지금 석 달 동안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잡아야 되는데 못 잡는 상황인데 실제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간단합니다. 보여요. 지금 제 때리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너무 잡고 싶으면 사실은 저거 지금 당장 공개하면 내 아는 아저씨인데?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 좀 아쉽습니다. 결국은 저런 두상만 봐도. 저거만 봐도, 옷만 봐도 이제 보이잖아요. 나오네. 누군지. 순간 지났지만 그 아쉬움이 사실 있어요. 박 변호사님, 진짜 보세요. 저거 국과수에 넘기고 3개월째 경찰들 다른 일 못하고 저거 수사하고 이 행정력 낭비가 이게 얼마나 심합니까?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제보자 말씀입니다. CCTV에 그냥 다 찍혀 있는데 석 달 동안 뭘 하는지 안 잡힌다는 게 너무 답답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요 모습이잖아요. 요 모습. 옷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정말 이제는 진짜 우리나라도 개인정보 보호 좋죠. 좋은데 이제는 진짜 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출렁다리 나사가 맨손으로 물음표. 자, 출렁다리 이게 정말 최선인 거냐 확인 좀 해달라면서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인데요. 만나보시죠. 자, 어느 출렁다리에 연결된 나사를 빙글빙글 내 힘이 센 거? 아니면 얘가 헐거운 거? 자, 다른 쪽으로도 걸어가서 또 다른 나사를 돌려보니 빙글빙글 쑥 해체 완료. 안 그래도 출렁다리 나사까지 헐렁헐렁. 박 변호사님, 저게 원래 빠져있던 게 아니고요. 제보자가 혹시 빠지나 하고 호기심에 딱 돌려봤더니 저렇게 술술술술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경기도의 어느 다리인데요.
출렁출렁 다리입니다. 저게 뭐 레고 같은 게 아니에요. 뭐 뺐다 붙였다가 띄었다가 뭐 재미로 붙였다가 띄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저거는 출렁다리고 그 사람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볼트 너트들인데 손으로 이렇게 돌려서 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접착을 하거나 고정을 해서 못 빼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의 손이 안 닿는 곳에 이러면 저게 가능한데 손 닿는 곳에 저렇게 된다면 다른 것도 재미삼아 다 뜯어가지고 그냥 분리될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너무나 불안해서 사실은 이 내용을 국민권익위에 신고를 했는데 아직까지 결과는 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잘 보시면 출렁다리 이렇게 이 접합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고정된 이런 저 나사이고 그런데 그래서 저희도 이거 뭐지 싶어가지고 제작진이 시설 관리자 측에 직접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박 변호사님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요? 왜 그러냐면 이게 가뜩이나 권익위에서 신고가 접수가 돼서 점검을 해봤대요. 근데 볼트의 문제도 아니고요. 관리상의 하자도 아닙니다. 저게 자세히 보시면요. 위에서 이렇게 나사가 밑에 있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나사가 직접 저희가 손에 닿으면 다칠 수가 있어서 덮개를 씌워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출렁다리가 이 결합시키는 거는 저 보이시죠? 또 열었을 때 보이는 그 나사 저게 접합시키는 거고 거기에 바로 손에 닿으면 이제 다칠 수 있으니까 뚜껑을 모자를 씌워놓은 거예요. 저게 인위적으로 자연적으로 풀리지도 않고요. 느슨해지는 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면서 매년 또 안전진감도 점검도 따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 걱정하지 마세요. 대단한 걱정을 했어요. 이런 걱정. 그래도 이런 안전 걱정은 좋은 거예요. 박 변호사님 문과 이과. 예, 저 문과입니다. 문과 입장에서는 그 볼트 너트 빠지는 게 상당히 불안합니다. 맞습니다. 손으로 뺄 수 있다는 자체가 불안한 거거든요. 미안해요. 네, 잘하고 있네요.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문과입니다. 예, 좋습니다. 자, 마지막 저 좀 잡아주시죠. 마지막 사연으로 이어갑니다. 모태 소식자의 서름입니다. 자,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결혼 2년차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입이 짧은 편이라서 식사량이 적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보통 한 끼에 밥 반 공기 정도 먹고 한 그릇을 다 먹은 건 거의 없습니다. 부모님도 그렇고 집안 분위기 자체가 많이 먹는 편이 아니어서 그동안 크게 문제된다는 생각을 가지진 않았는데요. 그런데 결혼 후 시댁에 가서 밥 먹을 때마다 난감해졌습니다. 결혼 전에는 왜 이렇게 조금 먹냐 물으시면 긴장해서 그렇다고 넘겼는데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시어머니가 항상 왜 이렇게 깨작깨작 먹냐고 핀잔을 주세요. 시가랑 가까워서 종종 밥을 같이 먹거든요. 처음엔 그냥 웃으면서 넘겼는데 그렇게 먹으면 조금 복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좀 점점 눈치를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난감해하니까 남편이 옆에서 원래 입이 짧다 그냥 편하게 먹게 두시라 이렇게 말은 해주는데 그게 더 못마땅하신지 그날따라 난 밥 맛없게 먹는 사람 별로야 이러시면서 정색을 하시더라고요. 결국 식사 자리 분위기가 어색해졌고 원래도 잘 못 먹는 편인데 평소보다도 더 못 먹었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제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해도 시어머니가 놔둬라 먹은 것도 없는데 무슨 설거지냐 이러면서 보내셨어요. 집 오는 내내 남편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괜히 눈치도 보이고 시댁 가는 것도 너무 불편해졌습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먹으면 체할 것 같은데 대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시어머니입니다. 하여간 정말 유난스럽기는 다혜야 시애미가 이 무더위에 며느리 밥 먹이려고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줬으면 야 내가 너 같으면 소화제 먹고 가면서 먹는 척이라도 하겠다. 어째 그냥 깨작 아주 그냥 밥알을 새고 앉았어. 야 그래갖고 떡두깨비 같은 손주 안겨줄 수 있겠냐. 아이고 동그라미입니다. 감사합니다 박 변호사님. 자 다음 사연자 며느리입니다. 아니 어머님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어머님 성의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제가 타고난 게 이런 거 어째요. 저희 엄마 아빠 포함해서 집안 내력이라고요. 아무리 어른이 해주신 밥이라도 소화제까지 먹어가면서 먹는 건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어머님이 절 별로라고 하셔도 그건 어쩔 수 없어요. X. 자 일단 팀장님부터 가볼게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밥을 잘 안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깨작 아니면 복이 안 들어온다. 아니면 밥을 맛있게 안 먹는 사람은 별로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며느리 입장에서는 밥을 적게 먹었어도 병 걸린 것도 아니고 건강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남편이 좋아해요. 이상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밥을 적게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너무나 간섭하는 것은 고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며느리가 알아서 먹도록 시어머니는 깊은 간섭을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자, 우리 은배 팀장님 며느님은 어떠십니까? 우리 며느리는 잘 먹습니다. 아주 잘 먹어서 제가 먹으라 하는데도 주는 대로 받아 먹어요. 아, 진짜. 조금 살이 조금 쪘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며느님 보고 계실 텐데. 며느리가 내 후배이기 때문에 말 잘 듣죠. 그게 없습니다. 경찰 후배. 네. 자, 우리 박 변호사님. 자, 이제 사실은 이렇게 막 관여하고 깨짝깨짝 말하는 게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 하면 맛있게 먹는 척은 가능합니다. 어떻게? 많이 씹고요. 웃으면서. 맛있네. 요게 가능하거든요. 왜냐면 제 아는 사람 중에 실제로 위가 좀 작다고 자기 생각해서 적게 먹는데 상당히 복스럽게 먹는다는 평을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혹시나 가능하면 이렇게 인상 쓰고 이렇게 먹는 게 보이는 거거든요. 미소 지으면서 한 목에 떠가지고 많이 먹고 왕왕왕 씹으면 저는 할 수 있다. 그 말씀에서 제가 오를 들은 겁니다. 굿 아이디어, 양 변호사님. 저는 굿아이디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사실 식습관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먹는 양도 그렇고 같은 양을 먹어도 먹는 모습도 그렇고 사실 저는 이 시어머님이 단순히 적게 먹는 것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까라는 좀 걱정이 듭니다. 다른 이유가 뭔가 좀 며느리가 마땅치가 않으니까 그걸 트집업을 잡으신 것 같은데 시어머님이 다른 건 몰라도요. 그런 생활 습관 가지고 이렇게 짚으면 안 됩니다. 이게 뭐 박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억지로 맛있게 먹는 척 안 통합니다. 저도 좀 소식하는 편이라서 예전에 어른한테 그런 얘기 들어서 고쳐보려고 했거든요. 안 돼요. 탈납니다. 그렇군요. 백다희 아나운서. 네, 이게 같이 밥 먹는 게 서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인 것 같아서 저는 좀 중요한 기념일이나 명절 제외하고는 좀 자연스럽게 식사 자리를 안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댓글도 보겠습니다. 러브 멜로디님, 소식하면 건강에도 좋고 좋지 않나요? 라고 하셨고요. 모직님, 소화기관이 사람마다 달라서 조금 먹어도 배부른 사람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세상님은 적게 먹더라도 맛있게 먹어드려 보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사반 제보메일, 제보 카톡 많이 연락 주시고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돈터치. 아직도 안 된대? 3시간 걸린대. 금방 돼요. 이렇게 작아도 휙 돼요. 1시간에 끝내는 초고온 히팅 건조 분쇄. 기다리길 잘했다. 쿠쿠 에코웨일 음식물 처리기. 맵식. 캐롤라이나 리퍼의 화끈한 매운맛이 강렬하게 맵돌다가 시크하게 사라진다. 호시기 맵시크 치킨. 보험금, 적금, 예금. 만기된 보험금까지. 자산 찾기에 청량감이 필요할 때 숨은 금융 자산 찾기. 누구나 교감하러 교보로 감. 인천의 한 터널 안 무리의 중학생들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 학생이 뒤에서 친구의 목을 끌어안아 넘어뜨리고 한참을 놔주지 않더니 쓰러진 친구를 제압하고 발로 머리를 4차례나 가격하는데요. 옆에 있던 친구 중 한 명은 이 모습을 촬영하기까지 했습니다. 대체 학생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예, 중학교 2학년 남학생들 간의 폭행 사건인 것 같습니다. 양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제보자분이 중학교 2학년 아들을 키우고 계신데 국제 결혼을 해서 아들을 얻으셨는데 안타깝게도 중증 지적 장애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우선이 됐는지 일반 학급에 같이 다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아들 친구한테서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 아들이 맞고 있고 그 영상이 SNS에 올라와 있다라고 해서 그걸 봤더니 그냥 별거 아닌지 처음에 알았는데 그러다가 지금 보고 계신 터널 안에서의 영상을 CCTV로 확인을 한 겁니다. 봤더니
심각했어요. 얼굴을 때리고 목 조르고 뭐 눕혀놓고 발로 머리를 차는 그런 일까지 있었던 거였는데 정말 이 아들이 이런 일을 겪었는데 집에 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저 아버지 누구누구 아버지 누구가 이렇게 맞았는데 영상이 지금 SNS에 올라갔습니다. 라는 아들 친구의 연락을 받고 이 아버님도 이 전체적인 상황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보자에 따르게 되면은 이제 아들이 이제 아빠 방에 아빠가 아들 방에 들어가게 돼도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가 이런 식으로 저렇게 반항을 했고 뿐만 아니라 이불을 뒤집어 쓰고 혼자 있기 때문에 얼굴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런 피해를 당했는지를 알 수는 없었는데요. 그리고 또 물어봐도 아들이 말을 잘 안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CCTV를 통해 가지고 그 사건 퍼즐을 맞출 수밖에 없었는데 지난달 11일입니다. 저녁 학교 친구들과 함께 귀가하던 중에 터널,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이죠. 터널에서 가해 학생을 만나는데 가해 학생이 별다른 말도 없이 갑자기 자기 아들의 얼굴을 때리든지 또 공격을 했으면서 목을 조르고 또 넘어진 자기 아들을 발로 찼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친구들이 옆에서 말리거나 하지 않고 지켜보기만 했고 또 심지어 그중 한 명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으로 이를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촬영한 동영상을 그 가해 학생한테 아마 제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가해 학생은 전달받은 영상을 가지고 자신의 SNS에 올리기도 했고 또 그리고 반 친구들이 있는 단톡방에도 뭐 자랑처럼 올렸다고 합니다. 예, 뭐 흔히 요즘 아이들 학폭 사건에서 자주 이렇게 목격되는 그런 패턴입니다. 주변에서 찍고 이걸 SNS에 올려서 공유하고 돌려보고. 자, 그런데 말이죠.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이번이 6번째다. 자, 1학년 때부터 지금 말한 것처럼 다문화 가정에다가 지적장애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따, 뭐 또 폭행 같은 것도 좀 당했는데 아버지는 좀 알고 있었다고 해요. 특히 돈 빌려주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런 돈을 빌려줬다고 하면서 나중에 갚으라고 하니까 이자까지 쳐줘서 아빠가 갚아줬다는 적도 있고요. 5번에 걸쳐서 이제 폭행 같은 걸 당했는데 뭐 이번이 지금 탄다면 6번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꾹꾹 참아왔다 해요. 5번째도 사실은 폭행을 당했다고 알고 있는데 아들은 넘어졌다, 뭐 걸려 넘어졌다고 하는데 다시 괴롭힐 것 같아서 아마 아빠는 알고 있으면서 그냥 넘어갔다라고 해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머리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당했다고 하고요. 더 스트레스 받아서 심각해졌는데 병원의 얘기에 따르면 지적장애가 있는데 더 스트레스 받거나 이렇게 머리 공격을 당하면 더 그게 심각해진다고 해서 이번엔 참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좀 궁금한 것이 그 앞서 때린 그 상대 학생이 이 제보자분의 아들을 때린 이유가 뭐냐? 가해 학생이 폭행의 이유를 말하진 않아서 알 수가 없지만 제보자가 추측하고 있는 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난 4월에 발생한 사건이랑 연관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난 4월이요? 네, 지난 4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학생이 친구가 샤워하는 장면을 촬영해서 유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보자의 아들은 이 영상을 다른 친구에게 전달을 받았고 또 다른 친구들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었는데요. 네, 당시 그 사건의 피해자, 즉 샤워한 모습이 찍힌 친구가 이번에 제보자의 아들을 폭행한 가해 학생입니다. 제보자는 당시 그 사건의 피해자였던 친구가 아들에게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폭행하는 것 같다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제보자들은 당시 그 사건으로 이 학폭위에서 봉사활동 등 징계 처분도 받았고 다음 달 소년 재판도 앞두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폭행 사건이 있기 전에 영상 유포 사건, 뭐 샤워를 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해서 그걸 유포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의 피해자였던 학생이 앞서 보셨던 그 터널 폭행 사건의 가해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제보자 아들은 영상 유포 사건의 또 당사자였습니다. 가해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였다. 양 변호사님. 지금 이게 중학교 2학년짜리 친구들의 어떤 사건인데 서로가 가해자이면서 또 피해자이고 좀 그러게요.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뭐 이런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 저희도 뭐 크면서 툭탁거리는 일이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번지지는 않는데 아무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4월 사건에서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 건데
이제 제보자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지난번 사건 있었을 때 피해자하고 피해자 부모에게도 다 연락을 해서 사과를 했고 다 잘못을 인정을 했고 학교폭력의 그 위원회에서 징계도 다 받았다. 그리고 아마 재판이 다 끝나진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소년 재판도 다 수용을 할 생각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이번 사건에 그러니까 폭력 사건의 가해자이자 지난번에 피해자 그쪽에서 연락이 와서 부모님이 연락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아이가 ADHD가 있어서 그리고 약간 좀 경계성 장애도 있어서 이게 조절이 안 됐던 모양이다. 이번 일만 좀 선처를 해주면 좀 뭐 빨리 사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 다 동영상 사건 이전에 이제 피해자였죠. 그 사건에 관해서도 다 취소하고 재판을 좀 유리하게 해주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그냥 떠나겠다. 이렇게 또 연락이 와서 이게 또 이번에 또 피해를 입다 보니까 이 제보자분 입장에서 또 탐탁치만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 각자의 입장이 있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아이 모두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인데 사안의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죠. 절충점을 좀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말이죠. 그렇죠. 지금 상황에 이제 이 제보자의 아들도 학폭위 징계도 받았고요. 소년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제보자 측에서도 이 가해자 측한테 고소를 해서 장애복진법이라든지 뭐 폭행 등의 그런 고소를 한 상황이라서 거기도 아마 소년 재판이나 뭐 소년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뭐 그럼에도 뭐 고소인 조사가 진행이 됐는데 나중에 어떤 조사가 또 될지 재판까지 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좀 이렇게 중간에 좀 합의점을 좀 찾으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자, 저희가 진짜 이렇게 그 아이들의 학폭 사건을 다룰 때마다 참 조심스럽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진짜 일방적인 가해자만 있고 피해자만 있는 이런 사건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약간의 좀 얽히고 설킨 문제가 있는 경우가 태반이어서 말이죠. 자,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전남 나주의 한 공장에서 이주 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벽돌에 비닐로 묶인 스리랑카인 노동자를 지게차 운전자가 들어올렸고 동료들은 이 모습을 영상으로 찍으면서 조롱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자, 가족 여러분, 뭐 이번 사건은 진짜 많은 분들이 공분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제 해당 이 영상이 공개됐죠. 야, 진짜 하루 종일 난리였는데 자, 일단 무슨 얘기인지 설명부터 좀 해주시죠. 네,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한 남성이 비닐에 이렇게 감싸진 채 벽돌에 칭칭 묶여 있는데요. 주변에서는 이 모습을 영상으로 찍고 좀 소리를 내면서 웃기도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이 지게차가 남성이 묶인 벽돌 더미를 들어 올리고 나서는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그 후 높은 곳에 고정한 채로 한참 방치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30분 가까이 지속됐지만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26일 전남 나주의 한 벽돌 공장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피해자는 30대 스리랑카인으로 지난해 12월에 한국에 들어와서 이 영상 속의 벽돌 공장에서 근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온 지 3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한 건데요. 영상에서 지게차를 운전한 사람은 한국인이었고 영상을 찍고 웃고 있던 사람들은 이곳에서 근무하는 다른 국적의 이주 노동자들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에 들어온 지 석 달밖에 안 된 스리랑카 이주 노동자입니다. 한국말이 서툴 수밖에 없겠죠. 자, 그 피해자가 직접 그 서툰 한국말로 당시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욕을 많이 했어요? 욕 많이 했어요. 감고 지게차를 이렇게 올릴 때 마음이 어땠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기분이 너무 많이 좋아요. 5분 정도 여기 이렇게 있다가 제 마음에 너무 다쳤어요. 여기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5분 동안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 비닐로 막 칭칭 동여매가지고 이렇게 몸이 붕 떠가지고 5분 동안이나 막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이게? 정말 너무 뭐라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양 변호사님, 동물한테도 이러면 동물학대라고 해가지고 뭐라고 그러잖아요. 저 사람에 대한 인권 유린이 분명하죠. 이게 왜 이런 일을 겪었냐면 지난해 12월에 다른 스리랑카 분하고 같이 또 한국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 공장에서 지금 벽돌이잖아요. 저 벽돌 바깥쪽을 다른 벽돌들 보시면 알겠지만 비닐로 쌓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너지거나 하지 않게. 그 업무를 맡았는데 일이 좀 서툴렀답니다. 그래서 좀 가르쳐라라고 그 다른 스리랑카 사람에게 얘기를 했는데 또 일을 못하니까 이제 관리자들이 너 좀 혼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같이 들어왔던 다른 스리랑카 사람이 저렇게 묶은 겁니다. 저렇게 묶고 옆에서 뭐 잘못했지 잘못했다고 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묶은 건 같은 나라에서 온 스리랑카 사람이었고 또 저렇게 운전을 한 것도 한국인 노동자였는데 이게 이주 노동자분들이에요. 저런 공장에서 일을 할 때 분위기가 지금 저렇게 일을 겪어도 그렇고 심지어는 그 가해 한쪽에도 그 이주 노동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일에 가담을 하고도 이게 문제가 뭔지도 모를 정도로 저런 상황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물론 저렇게 벽돌에 묶은 건 처음이었다고 하지만 뭐 폭언 정도는 그냥 일상다반사라는 거예요. 자, 적고를 보고도 그리고 또 심한 폭언을 들으면서도 7개월이 넘도록 계속 저분이 참아왔던 이유가 있었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결혼하려고. 자, 현재 피해자를 돕고 계신 이 전남 이주 노동자 인권 네트워크 운영위원장님 얘기 들어보시죠. 스리랑카에서는 한 7년 정도 이제 버스 승용차 운전을 좀 하셨다고 하고요. 이제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혹행위를 당했는데도 참고 일했던 것은 일정하게 이제 급여가 있고 이제 그 급여를 가지고 이제 본국에서 또 이제 집을 좀 사고 사귀는 분이 스리랑카에 있어가지고 결혼까지도 이제 생각하고 있는 과정이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그 과정들 속에서도 이제 폭언과 이제 혐한 말들을 이제 받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버티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주변에 이제 살려달라 그런 어떤 소리로 사회단체에 좀 도와달라. 자, 한국에서 돈 벌어서 집에 생활비도 보내고 또 집에 있는 스리랑카에 있는 여자친구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면서 온갖 모멸 멸시 그냥 인내 하다가 버티지 못한 겁니다. 좋아서 그리고 뭐 못 알아들어서 한 게 아니에요. 다 압니다. 모를 수가 없지요. 이 피해자 스리랑카에서 7년 동안 버스 운전하다가 말씀처럼 집도 구하고 여자친구와 결혼하려고 스리랑카보다 우리나라가 임금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온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가혹행위 당했는데 왜 저렇게 참고 있었냐. 그렇게 결혼을 꿈꾸고 돌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다 알고 있었대요. 한국어 배워가면서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폭언 다 알고 있었는데 끝까지 참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고 판단을 해서 지난 15일입니다. 이렇게 사회단체에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이 이주노동자 인권 네트워크에서 파악을 해보니까 문제는 어제까지도 이 피해자가 이 공장에서 계속적으로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어제까지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렇게 영상이 공개가 되고 저 피해자분 오늘 공장을 그만뒀습니다. 공교롭게도 근데 오늘이 저분의 생일이었답니다, 팀장님. 그렇습니다. 피해자는 오늘 공장을 그만두면서 그 공장에서 제공한 숙소에서 자기심을 빼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숙소 근처에 있는 식당에 들어가서 혼자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이 그 피해자의 생일인 걸 알고 식당 주인이 밥값을 받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 훈훈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근데 위원장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피해자가 지금까지 먼 타국에 와가지고 두렵고 외롭고 고독한 싸움을 해왔었는데 축하를 받아야 할 생일에 이런 일이 생겨서 안타깝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해당 공장에서는 피해자 외에도 다른 그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무 중인데 이런 인권 유린을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이번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짓을 하면서 야 잘못했냐? 잘못했다고 해야지 하면서 막 했던 그 지게차 운전자 그리고 저 공장의 책임자
뭐 입장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위원장에 따르면 근데 이 대표가 어제 일이 좀 세상에 알려지기 전까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조차도 파악하지를 못했고 지게차 운전자는 본인이 이런 일을 했던 거를 잊어먹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한 매체에 입이 10개, 10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너무 죄송하다. 일이 이렇게 커질 줄 생각도 못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공장 대표도 사무실에만 있어서 현장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뒤늦게 알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편 이 일로 논란이 커지면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해당 공장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고용 허가제 권한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이게 취소가 된다면 앞으로 이주 노동자 고용을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피해자분? 일단 피해자분 지금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그 대표 허가를 받아서 공장은 그만뒀습니다. 왜냐하면 고용 허가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 해당 공장 대표 허가가 없으면 이 자리를 떠날 수도 없어요. 문제는 그렇게 해서 머물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입니다. 최장. 3개월 나이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또 강제로 출국을 당해야 되는 상황이고 사실 3개월이 문제가 아닌 게 지금 갈 곳이 없어요. 하루 이틀 정도야 뭐 이주센터나 이런 데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지만 거기 계속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이 영상 이재명 대통령도 보셨답니다. 보고 이거 눈을 믿을 수가 없는 정도의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신분 불안정을 이유로 해서 인권 침해나 노동 착취 벌어진 일 없도록 철저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변호사님, 지금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E9 비자 고용 허가제를 받아서 이분이 입국을 했는데 실직을 했잖아요, 지금. 그렇죠. 회사를 공장 그만뒀으니까 3개월 이내 새 직장을 못 구하면 지금 스리랑카로 사실상 뭐 강제 출국을 해야 돼서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럼?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정말 답답한 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또 당하는 피해자들도 무슨 말이 하는지 한국말 뭐 모르겠습니까? 억양을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 달 안에 비자를 새로운 직장을 받지 못하면 지금 강제 출국된 상황이거든요. 이 박 변호사님, 단체에서 좀 도움을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어떤 분이 좀 저분 고용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단체에서 그런 도움까지도 좀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노동자고 노동하는 데는 좀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없죠. 그리고 저거는 지금 가해를 한 가혹행위 한쪽이 잘못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런 이유 없이 이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저런 또 구제 절차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 지게차 운전자 뭐 이런 말도 했대요. 용서할 때까지 사과하겠다. 그러니까 아직 용서를 못 받은 거죠. 예. 자, 이거 진짜 이러다 무슨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되는 게 아닐까 좀 걱정이 드네요. 자, 두 번째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한 남성이 형과 함께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산책을 나선다는데요. 하지만 그 길로 남성은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19년 만의 외출입니다. 자, 2015년 4월 21일 한 남성 때문에 전주교도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양 변호사님. 왜냐하면 복역 중이었던 재소자 한 명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사라진 사람은 당시 나이 47세였던 홍승만이었고요. 무기징역을 받고 19년째 복역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영 생활을 하는 동안에 뭐 자격증만 8개를 따고 방송통신대학도 졸업할 만큼 모범수로 인정을 받았고 그 덕분에 귀휴라고 해서 바깥에 4박 5일 동안 교도관도 없이 그냥 바깥 생활을 할 수 있게 특별 이 휴가를 받은 겁니다. 교도관 따라가지 않고 그냥 하루에 4번 전화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렇게 4박 5일을 보내고 복귀하는 당일이었는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형하고 아침 식사를 먹고 산책하러 나간다고 하더니 그대로 자취를 감춰버린 겁니다. 자, 무기수라면 왠지 살인이 아닐까 싶은데 말이죠.
네, 홍 씨는 27세였던 1995년 11월 경기 하남시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였던 40대 여성을 끔찍하게 살해했습니다. 이후 홍 씨는 화재까지 일으켜서 증거 인멸을 했고 숨진 여자친구의 몸에서 귀중품을 빼낸 뒤에 적금 통장까지 훔쳐서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하고요.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범행 당시 홍 씨는 이미 강도살인 미수죄로 7년을 복역하고 나서 출소한 지 겨우 4개월 만에 저지른 일이었다고 합니다. 역시나 살인범이었군요. 그런 사람이 일단 4박 5일간의 외출을 할 수 있었다. 자, 일단 그렇게 귀휴를 나가서도 또 실종이 됐습니다. 자, 팀장님. 그러면은 이 실종 소식에 가장 먼저 조금 떠오른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예,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홍 씨가 교도소에 있을 때 한 6, 7년 동안 그 편지를 주고받은 사이, 즉 펜팔로 해가지고 새로 만난 여자친구, 즉 애인이 있었는데요. 그 여자친구가 가장 의심스러웠던 것이죠. 홍 씨는 귀휴 초반에는 친형과 어머니 그리고 지인들을 만나면서 사들을 만나면서 지냈었는데 20일 오후에 큰형과 함께 여자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여자친구 경기도로 찾아가서 여자친구한테 뭐라고 했냐면 혼인신고를 하자. 우리 서로 만나서 결혼하자고 했는데 여자친구는 무슨 소리냐. 절대로 못한다.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홍 씨가 이 청혼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전에도 화상면을 통해 가지고 그 청혼을 여러 번 했는데 이 여자친구가 거절을 하니까 이번에는 직접 밖에 나와서 만나 가지고 대면해 가지고 청혼을 했는데도 거절을 당했던 것이죠. 자, 박 변호사님, 예. 무기수로 복역을 하고 있으면서 6, 7년 동안 어떤 종교단체 주선으로 이 펜팔 친구를 알게 됐었나 봐요. 그렇죠. 자, 6, 7년 동안 편지를 주고받다가 연인 사이로 발전해서 마침 또 귀휴를 받아서 네. 나가서 직접 가서 야, 너 나랑 좋아하잖아. 결혼하자. 대뜸. 아니, 언제 나올 줄 알고. 그러니까요. 근데 왜 이렇게 출소도 하는 사람이 청혼을 자꾸 이렇게 요구하고 혼인을 요구하냐. 그건 아마도 가석방이 좀 관련된 거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무기수임에도 불구하고 일정 정도 복역을 하면 또 특히 부양할 가족들이 있다고 해서 혼인이 된다 그러면 가석방의 가능성이 있다고 좀 합니다. 19년 정도 복역을 했고요, 이 사람. 이 사실 탈주 1주 전에도 그랬다고 해요, 홍 씨. 여자친구가 혼인신고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여자친구 부양할 수 있으니까 출소를 좀 앞당겨야 된다라고 가석방, 감형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받아들여지진 않았어요, 교도소에서. 그리고 1년 뒤에 지금 말한 것처럼 어머니가 아프다는 이유로 기휴를 신청했고요. 뭐 모범수다 이래 돼가지고 그때 허가가 떨어졌던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사람의 행방이 지금 지금 어디 오리무중인데. 아니 지금 여자친구 집에도 없고 어디로 간 거예요, 그럼? 네, 홍 씨가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주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이 됐습니다. 도주 첫날인 21일 오전 7시 30분쯤에는 서울 송파구의 친형집에서 나와서 청량리역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당시 강원도행 열차를 타면서 자취를 감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홍 씨는 4월 23일 오후 9시쯤에 부산 종합버스터미널에 도착해서 이 동해발버스에 몸을 싣는 장면이 CCTV에 또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한 모텔에서 투숙하려는 모습도 담겨 있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홍 씨는 울산시 울주군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나서 행적을 감춘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마디로 나흘 동안 서울부터 강원도, 부산, 울산 등 종횡무진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4월 29일 이번에는 경남 창녕군에서 한 남자가 사라졌다는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네, 자 신고를 한 사람이 70대 여성입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지난 4월 25일 날 경남 창녕 양산시의 통도사 입구에서 한 남성을 만났다는 신고를 했고 얘기를 좀 했고요. 이 좀 전달해 드리면 여성이 길을 가다가 넘어졌는데 이 남성이 좀 구조를 했다라고 해요. 구조를 좀 해주면서 대화를 좀 나누게 됐는데 이 여성이 내가 지금 사찰에 좀 머물고 있다 얘기를 하니까 이 남성이 나도 사찰에서 좀 보름만 머물러도 되느냐라고 부탁을 했고요. 허락을 받은 뒤에 사찰 안에 작은 손님방에 이 남성이 머물렀다고 합니다. 남성이 머무는 사이에 아마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설거지도 하고 식사 준비도 돕고 이런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4월 25일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틀 지난 4월 27일 날 등산을 좀 다녀오겠다라는 말을 남긴 채 사라졌고요. 4월 29일이 되더라도 이 사람이 안 돌아오니까 여성은 이 남성이 실종됐다고 사라졌다고 경찰에게 신고를 했습니다.
양 변호사님, 그 실종의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실종의 끝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150명 가량을 동원해서 그 야산을 뒤져온 결과 시신으로 홍 씨는 발견이 됐습니다. 이 메모지를 남겨놓고 갔어요. 가족에게 미안하다. 그리고 여자친구에게는 먼저 갑니다. 또 다른 메모지가 있었는데 그 메모지에는 세상의 사랑에 아등바등 구걸하지 말고 조용히 가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이런 식의 내용을 적어놨다라는 건데요. 홍 씨의 죽음이 알려지고 나서 과연 이 사람을 규유를 그렇게 보냈던 게 적절하냐 이런 논란이 일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도살인으로 무기수인데 감시자도 없이 가는 게 적절했냐. 게다가 이제 전주교도소에서 나중에 이제 일부 교도관들의 증언이 그때 이제 반대했었다라는 증언도 나와서 논란이 좀 더 컸습니다. 예, 지금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무기수 강도 살인을 한 무기수 얼굴 더군다나 수배 전단까지 있는데 왜 얼굴을 가리냐 이렇게 항의를 하고 계시는데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지금은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얼굴을 가렸던 겁니다. 만약에 실제로 검거가 돼서 지금 복역 중이었다면 저희는 다 공개를 했을 겁니다. 자, 이 박 변호사님, 예. 그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말이죠. 신창원이 이 사람이 당시에 제2의 신창원이다 해가지고 막 어수선했거든요. 네. 근데 실제 당시 이자가 복역했던 전주교도소에 신창원이 복역 중이었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가지고 신창원의 존재가 저 홍승만에게 어떤 이런 도주 뭐 이런 거에 대한 약간 그렇죠. 동기부여를 한 게 아니냐. 아마 미리 준비했을 가능성도 매우 있을 것 같아요. 가석방을 노렸다는 점도 있었고요. 기휴라는 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19년 됐던 복역 중인 사람을 기휴시켰던 부분. 아마도 이 홍승만이가 많은 것을 노렸던 걸로 보이고 그 기저 배경에는 신창원의 탈옥이나 오랫동안 도망 다녔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있었을 것 같고 다만 차이점은 있죠. 나가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하루 며칠 숨어 댕기다가 결국 답이 없다라고만 판단을 했고 더 이상 도주하거나 탈주했을 때는 방법이 없다고 아마 판단했고 결국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기후 부분도 아마 이때부터 좀 많이 좀 바뀌었을 겁니다. 엄격해졌습니다. 예, 유기수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있지만 무기수 같은 경우는 기후했을 때 또 다른 선택의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주 엄격하게 봤다고 합니다. 예, 좋습니다.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집 앞에 도착한 남성이 마당으로 다가가서 닭들이 잘 쉬고 있나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 쪽으로 가는데 그 순간 이렇게 뒤에서 쾅 하고 거대한 트럭이 마당을 휩쓸어 버리는데요. 이건 또 뭐야? 놀란 닭과 남성이 서둘러 옆으로 피합니다. 담벼락을 들이받고 멈춘 트럭 앞으로 뒤이어 달리던 파란 트럭까지 빙글 돌면서 급하게 멈추는데요. 이 쑥대밭이 돼버린 마당을 남성이 허망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닭들은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다행히 남성과 트럭 운전자 모두 다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고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지만 빗길에 과속을 한 게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하네요. 닭 몇 마리는 죽었을 것 같은데. 예, 다음 이어갑니다. 자, 차량 운전석에 흑인 남성이 앉아 있고요. 밖에는 경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경찰이 창문을 퍽퍽 때려서 깹니다. 뭐야? 남성이 바로 주먹질을 합니다. 남성이 빈손이다 이렇게 내보냈지만 강제로 끌어내립니다. 자, 끌어내리고 또 얼굴을 또 때립니다. 그러면서 제압을 하는데 이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이거 과잉질환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왜 때려요? 경찰은 그래요. 날씨가 안 좋은데 차량 전조등을 켜지 않았고 하차 명령에도 불응해서 제압한 거다. 그리고 남성이 흉기에 손을 내리고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흑인 남성은 당시에 비도 오지 않았다. 또 흉기라는데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관련 경찰은 현재 직무에서 배제됐고 과연 이 대응이 적절했는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자, 팀장님이 한 말씀 해주셔야 되겠네요. 저렇게 과잉으로 진행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인권 보호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 변호사님. 네. 이 흑인 남성 보면요. 저항의 의지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이니까 가능하나 싶어요. 예, 너무 세게 지금 하는데요. 어떤 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다음 이어갑니다.
자, 강아지 한 마리가 총총총 길을 건너가고 있는 평화로운 골목길입니다. 저기 멀리서 차량 한 대가 달려오고 있는데요. 아, 순간 지나가려는 차가 쾅! 옆구리를 치우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쑥 돌죠? 아슬하게 쑥! 건물이 절묘하게 들어갔습니다. 아, 이거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이거? 그리고 그대로 무언가를 들이받고 멈춥니다. 아니, 드리프트를 하네? 그러게요. 이게 벽이나 다른 주차된 차를 향했더라면 크게 다시 뻔했는데 다행히 별다른 부상자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앞으로 안전운전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자연스러운데요? 아, 이거 진짜. 잘 들어가요. 야, 저게 무슨 게임하듯이 이렇게 깔끔하게 오락 같은 느낌으로 그렇지만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 됩니다. 깔끔하게 골인. 마지막 영상 이어갑니다. 네, 귀여운 아기 코끼리가 접이식 의자에 엉덩이를 쭉 들이밉니다. 사람이 앉는 걸 보고 따라하는 것 같은데요. 마음처럼 되지 않는 모양이죠. 굳이 저기 앉아야 되나요? 네, 의자 높이에 비해서 짧은 다리와 너무 큰 엉덩이가 문제인데요. 열심히 노력해보지만 의자가 이렇게 흔들리더니 결국 이렇게 접혔습니다. 아이고, 접혔어. 네, 그러니까 괜히 심술이 났는지 의자를 발로 이렇게 툭툭 차면서 괴롭히고 있는데요. 좀 다시 열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사람을 따라하려는 이 순수한 마음은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박 변호사님 사랑스러우신가요? 아니요, 엉덩이가 너무 커요. 네의 의자가 아니란다. 너의 의자, 맞는 의자들을 찾기 바라해. 코끼리야. 예, 좋습니다. 예,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4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